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이런 지역 은행들의 예금 중에서 중개 예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중개 예금이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지난해보다 86%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이런 중개 예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자체가 고금리를 쫓아다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은행의 상황이 악화하면 단기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해서 자금을 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유동성 위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국도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와 그리고 S&P가 이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지적한 부분이 이 중개예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영숙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우선 지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17포인트가량 하락해서 0.05% 떨어졌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04%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지수 같은 경우는 0.57% 하락한 4,461.9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1.5bp가량 하락한 4.27%에서 마감을 했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소폭 올라서 5.07%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채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다음날 나오는 CPI를 대기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달러화 가치는 오늘 0.4%가량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내일 나온 물가지표를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엔 가치는 147.13엔으로 0.4%가량 올랐고요. 유로 달러 가치는 0.2%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104.568로 전날보다 0.1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WTI 가격이 2%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WTI는 배럴당 88.84달러에 마감을 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1.6%가량 오른 배럴당 92.06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오펙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원유 수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게 이제 최근에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 공급을 줄이기로 했는데 수요 전망치는 계속 유지되고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유가는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대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표될 물가지표 CPI에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코멘트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물가 보고서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멘트를 가져왔는데요. 세븐스 리포트의 그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PI가 지속해서 하락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은 더 매파적인 연준을 가격에 반영해야 되고 이럴 경우 주식의 역풍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 나오는 CPI가 보합이거나 반등할 것이라는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물가 보고서에 대한 민감도가 특히나 크다라고 하면서 만약 CPI 보고서가 좋게 나온다면 근원 CPI가 0.2%나 혹은 그보다 작게 오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 CPI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고 있다는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게 국채금리 하락을 촉발해 주식의 안도 랠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더블라인 캐피털의 제프리 건들락 CEO죠. 그것도 이제 채권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오늘 컨퍼런스에서 이제 연준이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끝내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제 경제가 지금 충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도 이제 충분히 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자, CPI에 주목하면서 시장은 주요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주요 기업들의 특징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이 실적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전날 장 마감 후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라클은 이제 주요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오라클 주가가 13%가량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 전체를 이제 끌어내리는 데 일조를 했는데요. 오라클의 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8월 말로 끝난 회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지금 124억 5천만 달러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인 124억 7천만 달러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분기 매출이 이제 예상을 밑돈 데는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작년에 인수한 헬스 데이터 업체인 써너를 이제 클라우드 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출이 둔화할 수 있다라고 오늘 경영진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회계 2분기 조정 EPS와 그리고 매출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 매출 전망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예상한 8% 증가율에 못 미치는 5%에서 7% 증가율을 제시를 하면서 오늘 오라클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 그 대형 IT 빅테크 업체인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라클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면서 또 나스닥을 크게 끌어내렸고요. ARM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반도체 설계업체 ARM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초과 청약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번 주 IPO에 나서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 그 반도체 설계 업체이죠. ARM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에서 지금 10배, 기존의 예정 물량의 10배를 웃도는 이제 청약 주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청약 마감 시한이 당초 13일로 예정이 됐었는데 이걸 하루 앞당길 것이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청약 마감까지 이제 주문 물량이 지금 10배를 넘어선 상황인데 15배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약 주문이 몰리고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희망 공모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당초에 제시한 공모가는 47달러에서 51달러 수준인데 수요가 더 강할 경우 공모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지금 13일 내일이죠. 공모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ARM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 투자 설명서에서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애플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밝혀왔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TSMC만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번 주에 그 암에 대한 IPO에 시장의 관심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 이제 주식시장의 IPO 부분에 시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IPO로 암에 그 투자자들 관심이 커지면 주식시장도 다시 반등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IPO 그 암의 IPO도 시장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플이나 혹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전에 이 회사가 암 측에서 이제 이런 기술 기업들이 기초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TSMC가 구체적으로 최대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TSMC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암의 기업 공개 최종 공모가 기준으로 1억 달러를 넘지 않은 규모로 암에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나온 기업 중에서 이제 암에 투자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기업은 TSMC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IPO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51달러로 이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이 회사의 가치가 5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애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크게 모으던 신제품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이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애플의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팀 쿡 CEO가 나와서 애플 워치 시리즈인 시리즈 9을 먼저 공개하고 이후에 아이폰 15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이제 이번 아이폰 15에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인 충전 단자인 커넥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 표준으로, 그러니까 세계 표준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개선하고 그리고 가격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대체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애플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요인 중에 하나인 그 헤드셋이죠. 비전 프로에 대한 언급은 이제 팀쿡 CEO가 초반에 그 간단하게 내년 초에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대체로 유지가 된 데다가 새로운 것이 없었다라는 분위기로 주가는 오늘 실망 매물의 1.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제품 중에서 애플 워치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목된 부분은 언론에서 주목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계를 차고 있을 때 만약 전화가 올 경우 더블탭 동작 감지 기능이 추가된 건데요. 이거는 손가락 두 개를 태핑하면 시계에 손을 대지 않고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4일 적용했던 다이나믹 아일랜드 그 알람 기능이라고 이제 그 전화가 오면 이제 그 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뜨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위성을 통해서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는 타이타늄 소재를 사용해서 상당히 가볍게 나왔다는 것이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사실 당초에는 시장에서 애플 신제품의 가격이 뭐 $100 정도 인상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가격은 대체로 좀 유지가 됐고요. 아이폰 15가 출시가 됐고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구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독점 소송 개시 얘기가 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무래도 기술기업 관련해서 이제 당국의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겨냥해서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이 오늘부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은 그 검색 엔진 시장에서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법적 분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법원 판결로 만약에 정부가 승소할 경우에는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혹은 해당 사업부를 해체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이제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100억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 현재 시간 13일 발표되는 CPI 물가 지표로 다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CPI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월 CPI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0.6%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수치는 계속 0.2%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0.6%는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수치 같은 경우도 3.6%로 전달에 3.2%보다 0.4%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지난 7월 말 이후에 25%가량 올랐고요. 미국의 그 일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지금 갤런당 $4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3.6불인데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곳은 벌써 $4를 넘었으니까요. 다시 과거에 그 인플레이션이 막 9% 오를 때의 유가 수준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라인 CPI
CPI 말고 그 유가나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0.2%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제 근원 그 전년 대비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게 4.3%입니다. 4.3%로 나오면 이 수치가 지금 한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한다면 이건 시장에 좀 고무적인 소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 상승세인데요. 유가 상승세로 인해서 지난 3개월 동안 그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9%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온 항공료가 최근에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과 그리고 여름 기간 동안 여행 수요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요금이 올랐을 경우 이게 인플레이션에 다시 반영이 될 것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그 부분과 이제 임대료 가격이 시장이 예상해온 대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냐 그걸 이제 지금 언제 이 CPI에 반영이 돼서 계속 하락 추세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임대료나 주택 가격은 계속 실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CPI 지표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계속 예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 CPI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근원에 대해서는 좀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유가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거비도 그렇고요. 좀 고려해야 될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통화 대비해서 이 달러 강세가 인플레와 관련돼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의견이 또 나온 모양인데요.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지금 아카디언 자산운용에서 이제 내일 나오는 인플레 수치가 강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5%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강하게 나오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연준의 긴축 기대감이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한 건데요. CPI가 강하게 나올 경우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예정된 FOMC에서 연준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한 2, 3개월 가량 더 지속이 되면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엔화와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엔화 대비 되게 네. 인플레이션이 강하면 CPI 발표를 앞두고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도 좀 더 강한 수치로 나오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좀 재가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온다면 달러가 주요 다른 통화 대비해서 5% 추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아카디언에서 나와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윤혁수 특파원님.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관건은 지금 달러 가치가 추가로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여부는 4분기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결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 수준에 들어갈지 여부가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아카디언은 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 은행권의 중개 예금이 전년 대비해서 86%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는데 이 중개 예금이 뭐고 이 부분이 왜 우려를 자아내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은행권 위기는 한동안 이제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S&P와 무디스가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지역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또다시 시장의 관심으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이런 지역은행들의 예금 중에서 중개예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따르면 이제 중개예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중개예금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중개예금이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지난해보다 86%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개예금은 보통 이제 은행에 직접 고객들이 예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닌 모건 스탠리나 피델리 같은 이제 중개 제3의 중개인을 통해서 은행의 예금 상품이나 혹은 CD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거액의 예금을 중개인에게 1차적으로 팔면 이 중개인이 이를 쪼개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인데요. 보통 이게 은행의 유동성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또 고객들을 다른 자산 상품 대비 이제 유치를 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이런 중개 예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은행 예금에서 이 중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다수 은행들은 높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당국이 이제 우려하는 수준인 그 수준으로 보고 있는 10% 그러니까 총 예금의 10%를 넘어서는 은행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이랑 벨리 내셔널 은행 그리고 자이언스 뱅코프 같은 은행들이 모두 이제 그 당국이 우려하는 경계선인 전체 예금의 10%를 넘어선 은행들인데요.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 자체가 고금리를 쫓아다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은행의 상황이 악화하면 단기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해서 자금을 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도 이러한 자금을 일종의 핫머니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단기 투자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러한 자금에 대한 비중을 늘릴 경우 아무래도 이제 위험 상황이 됐을 때 그 유동성 위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국도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관련 뉴스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그리고 S&P가 이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지적한 부분이 이 중개예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연금예금보험공사의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개예금이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지금 자금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감독당국이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쉽게 들어오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한머니 성격의 중개예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도 일단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정치권 얘기긴 한데 미국 하원 의장 바이든 탄핵 조사를 지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와중에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오늘 윤영숙 특파원님을 또 연결해서 하나하나 뉴스를 좀 짧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물가 지표에 좀 주목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영숙 특파원님 연결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 통해서 나머지 얘기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 하락을 보였다는 점도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좀 마저 듣도록 하죠. 특파원님. 네, 전해주시죠. 네. 연결이 자꾸 끊기는데 미국의 인터넷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미국 하원 의장 얘기를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이 부분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미국 하원 의장이죠.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 탄핵될 가능성은 낮지만 아무래도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당분간 이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 조사 착수라는 것은 탄핵 소추를 염두하고 진행하는 조사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지금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메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다시 계속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였죠. 헌터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그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인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있으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하원 의장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자, 그 밖에 특징적인 종목 기사들도 마지막으로 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웨스트락이라고 이제 패키징 전문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유럽에 있는 스머피 카파와 합병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웨스트락과 이 스머피 카파가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패키징 업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스머피 카파는 유럽장에서 10%가량 하락을 했고요. 웨스트락 주가는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어드밴스드 오토파츠라는 이 회사가 S&P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신평사는 이 어드밴스의 신용 등급을 정크에서 가장 높은 BB 플러스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테슬라에 대한 보유 비중이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 의견이죠. 보유 의견이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리드햄이라는 투자은행인데요. 리드햄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목표가 $400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도 가장 높은 목표가입니다. 그런데 이 리드햄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내년 매출 총이익률이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죠. 이게 탄소 크레딧이나 인센티브를 제외할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BP 에너지 기업이죠. BP와 관련해서 CEO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1% 이상 올랐습니다. BP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수정하면서 그동안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나 주주들로부터 이 CEO를 사임하라는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이제 그 CEO가 관련해서 이제 사임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미국 보건복지부가 마리화나를 스케줄 1에서 스케줄 3로 재분류할 것을 공고하면서 이제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간 캐노피 그로스 같은 경우는 122%가량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기존의 마리화나를 이제 마약 분류 기준인 스케줄 1에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관련 기대감이 꺼진 것이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